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정부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9.13 대책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정부 대책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노무현 정권 때도 정부 대책이 나오고 뚫리고 나오고 뚫리고 그러다 결국은 규제가 끝에 가서 결국은 시장을 눌렀거든요. 시장이 정부 대책을 뚫게 되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정부 대책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어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비유를 쓰냐면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하는데 정부 대책은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 보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모래주머니 한 두세 개 차면은 가라앉고요. 네.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죠. 네. 근데 체력이 강한 사람이 모래주머니 두세 개 차고 그 시점에 더 간다고 해서 쟤는 가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계속 매달려 있는데. 예, 그런데다가 예를 들면 더 가면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추가로 차게 될 거고요. 더 가면 추가로 차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가라앉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래주머니 무게만큼 한꺼번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빨리 샥. 예, 그게 바로 정부 대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 구매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 대책만 보고 사실은 그 아파트를 사도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로 돌아서면 일단 매수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돌아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크게 보면 무주택자나 어떤 실거주자로서의 어떤 무주택자들은 그 정도 시점에 사면 장기적으로 손해 볼 일이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돌면. 네. 근데 정부 정책이 규제로 돈다라는 것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고요. 그 과열이 대책을 뚫을 것 같지만 결국은 대책이 중첩되다 보면 끝내는 시장을 가라앉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부 대책이 아주 세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 집을 매수하는 거는 정부 대책이 부양할 때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9.13 대책은 모래주머니를 아주 많이 채운 더 가는 수영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아주 많이 채웠죠. 예,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9.13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느끼기에 파리 대책으로 나는 이번 시장을 더 못 가게 하겠어라고 의지를 분명하게 내놨어요. 파리 대책으로. 네,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린 거고 그래서 결국은 9.13 대책이 나온 셈이 된 거죠. 정부 대책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았냐.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네. 상당히 신경 쓰이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건 아니고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어떤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시장의 조절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이라고 얘기는 안 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저는 10년 주기로 보면 네. 7년에서 8년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라고 보고요. 실거주자 입장이면. 2년 정도는 사는 것을 보수적으로 임하거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거 이제 어떤 뜻이냐면 10년 주기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네. 10년 주기마다 뭐 어떤 꼭지와 바닥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논리인데 그게 무슨 단순하게 10년의 논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상승이 3, 4년 되면 상승이 되는 거에 따라서 건설업자들이 당연히 공급을 늘릴 거고요. 그러면 그 공급이 일시적으로 또 과잉이 되고 그러면 또 시장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면 또 공급이 축소돼가지고 다시 오르는 그 주기가 10년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주택자라고 해도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2006년, 2007년에 그때 매수를 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데 2016년, 17년,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실 뭐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사도 돼요. 그까짓 거 물려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오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예를 들면 2006년, 7년에 그런 식으로 샀다가 한번 딱 상투 쪽에서 물리게 되면 10년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근데 그걸 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013년, 14년 반등하는 그 초창기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때 털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실거주자라고 해도 아무 때나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뭐 한 10년 주기로 공급 과잉과 공급 축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위험이 감지되는 시기에는 보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보수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질문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투자자, 아파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고요. 네. 시장을 어찌됐건 요번 상승 텀에 나왔던 그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특히나 신경 쓰실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전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벌어진 사례는 IMF나 서프라임 모기지 말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어요. 네. 외부적인 충격이 아닌 내부적인 구조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드문 사례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상승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요? 예, 하나가 뭐냐면 10년 주기설에서의 어떤 그 꼭지 아닌가라는 부분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정도의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추후에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공급 예정될 물량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는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 공급 물량 그리고 역전세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는 게 좋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텀으로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텀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서울이 왜 전체적으로 35층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50층으로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풀 수도 있다. 네, 풀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푼다는 전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풀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강변 조망권 쪽, 여의도, 압구정, 반포 이런 쪽들이 가장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압구정도 계속 그러고 있고 뭐 보면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한 느낌? 네. 규제도 걸려 있고요. 걸려있죠. 네. 강남 재건축은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지역이나 단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적용이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이 되는 단지들은 일단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근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 9월부터 정확하게 2012년 12월 31일이죠. 31일까지 있었어요. 무려 한 6년 4개월 그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동안에 재초안을 피한 아파트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아... 빌라 한 4개 단지, 5개 정도 단지가 재초안을,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만 진행이 됐지, 실질적으로 2006년 9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초안 벽을 넘은 단지는 없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강남권에서도 사업시행 인가 받은 대치쌍용 1차라든가 2차라든가 이런 단지들이 지금 재초안 앞두고 다 재건축을 추진하지 말자는 조합장이 선출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지금 현재 뭐 음마라든가 그 잠실주공 5가 최근에 아시죠? 뭐 밖에서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거. 네. 데모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그 정도 단계를 통과시켜줘도 결국 가장 궁극적인 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결국은 지금 다음 시즌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초안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있고요. 네. 또 재초안 통과 기준이 뭐였냐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하는 게 기준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관리처분 신청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 밀어넣기로 그냥 막 진행을 해가지고 밀어넣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완벽한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물론 재초안을 피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결국은 건축심의부터 변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다 그 허가들을 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다 보면, 늦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진행이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전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매매 가격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몇몇 단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면서 시세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을 받아야 되는 단지들은 이 일정이 예상처럼 안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3개 아파트 유형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재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 그리고 재초안을 통과했지만 변경을 받은
받아야 하는 단지, 그리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단지, 네.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뉘어서 만약에 지금 나는 공급 부족이 맞는 것 같고 그게 대세 상승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이나 단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3개군으로 분류를 해서 아하.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제초안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도는 시즌에 다시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돈다라는 전제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져야지 정부 정책이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